최한나는 검은 원피스의 주름을 매만지며 장례식장 입구에 섰다. 손에 든 하얀 국화한 다발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달의 뒤편이라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그녀에게 남편 강민호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주는 사람이었다. 히말라야에서, 안데스에서, 킬리만자로에서 그가 보내온 사진들은 서점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에 한나가 고개를 들자 검은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도연숙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30년간 교장으로 재직했다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학생을 다그치는 듯 차가웠다. 어머님, 조문 왔습니다. 조문? 내가 무슨 자격으로? 현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출산 계획도 없이 3년을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상주 행세야? 옆에서 지켜보던 시누이 강서윤이 비웃듯 거들었다. 유명 광고회사의 기획팀장답게 그녀의 말은 정확히 급소를 찔렀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오빠가 위험한 촬영 다닐 때마다 보험금 생각한 적 없어요? 애도 안 낳으면서 왜 혼인신고는 했는지. 한나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국화 줄기가 떨리는 걸 숨기려 꽉 쥐었지만 애꿎은 가심한 손바닥을 찔렀을 뿐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민호가 출발 전날 밤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한나야, 만약 내가 못 돌아오면 암실을 꼭 들러. 거기 너를 위한 게 있어.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 늘 그랬듯 무사히 돌아올 거라 믿었다. 들어가지 마. 현숙이 한나의 앞을 막아섰다.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 생각 말고 조용히 돌아가. 유품 정리도 장례 절차도 다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어머니, 저도 민호 씨의 아내예요. 아내? 현숙이 코웃음을 쳤다. 종이 한 장이 뭐가 그리 대단해?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야. 넌 손님일 뿐이지. 장례식장 직원 2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한나를 밖으로 인도했다. 국화꽃이 바닥에 떨어져 구두에 밟혔다. 하얀 꽃이 피 검은 아스팔트 위에서 무참히 으깨졌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나는 처마 밑으로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들이 뺨을 타고 흘렀다. 최한나 씨? 낯선 남자 목소리에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변호사 권지루라고 합니다. 민호의 친구였죠. 혹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권지우는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민호가 출발 전에 저한테 서류 봉투를 하나 맡겼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한나 씨께 전해달라고요. 다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장례가 끝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고 사라졌다. 한나는 빗속에 홀로 남아 장례식장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암실을 꼭 들러. 민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서점 지하 작은 암실. 그가 필름을 현상하던 곳.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한나는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이제 혼자서 답을 찾아야 할 때였다. 장례식 사흘 후 한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 대문 앞에 섰다. 도연숙이 보낸 문자는 짧고 무뚝뚝했다. 유품 정리. 오후 2시. 늦지 마라.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민호의 카메라 가방, 노트북 그리고 여러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한나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다. 앉거라. 서윤이 턱짓으로 소파 끝을 가리켰다. 어차피 형식상 불러준 거니까 기대는 하지 말고. 도연숙이 서류철을 펼쳤다. 이미 정리는 다 끝났다. 민호가 촬영한 미공개 필름들은 내가 보관하고 있고 파리 국제사진전 계약금도 이미 내 계좌로 이체했어. 네? 한나가 놀라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건 민호 씨가 2년간 준비한 전시예요. 저도 기획회의에 참여했고. 그래서? 현숙이 차갑게 끊었다. 계약서 수익자, 난이 비어있더구나. 법적으로 직계가족인 내가 처리하는 게 맞지. 한나의 가슴이 타들어갔다. 민호가 그토록 공들였던 붉은 깃발 연작, 히말라야 정상 부근에서 찍은 생존 신호기들을 담은 작품이었다. 그 필름 없이는 전시가 불가능했다. 어머님, 그 필름들은 민호 씨가... 됐어. 현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모은 연금이랑 이 계약금으로 강민호 장학재단 낼 생각이다.
산악 사진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게 내 아들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서윤이 거들었다. 언니도 이해해요. 오빠 이름이 계속 남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전시 한번 하고 끝나는 것보다. 하지만 민호 씨가 원했던 건, 민호가 뭘 원했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아. 현숙이 일어섰다. 오늘 오라고 한 건 이걸 주려고였어. 그녀가 내민 것은 작은 상자였다. 안에는 민호의 결혼 반지와 시계, 그리고 지갑이 들어 있었다. 유품은 이게 다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더 연락하지 말거라. 한나는 상자를 받아들고 일어섰다. 더 있어봤자 모욕만 당할 뿐이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막내 도연이 쫓아왔다. 형수님. 20살 대학생인 그는 어색하게 말했다. 형이 자주 말했어요. 형수님이랑 책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도연아, 서윤이 날카롭게 불렀다. 도연은 움츠러들며 돌아갔다. 한나는 묵묵히 대문을 나섰다. 서점 달의 뒤편으로 돌아온 한나는 불을 켜지 않고 카운터에 앉았다. 유품 상자를 열어 지갑을 뒤적이다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민호의 글씨였다. 1123, 우리의 시작. 11월 23일. 3년 전 이곳에서 민호가 무릎을 꿇었던 날이었다. 달의 뒤편에도 빛이 있다고 믿어요. 한나 씨가 제 빛이 되어주세요. 손가락 사이로 작은 열쇠가 만져졌다. 낡은 노쇠 열쇠. 지하 암실 열쇠였다. 한나는 벌떡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가며 심장이 빨리 뛰었다. 민호가 가끔 필름을 현상하던 작은 암실. 빨간 전구 아래서 사진이 서서히 드러나는 걸 함께 지켜보던 곳. 암실을 꼭 들러. 그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선명해졌다.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빨간 안전등을 켜자 현상 장비들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바닥 한 구석, 현상액통 아래 작은 금속판이 있었다. 그 위에는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전자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1123. 한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다. 딸깍.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자 자물쇠가 열리는 순간 바닥에 금속판이 스르륵 옆으로 밀렸다. 그 아래 작은 공간에 검은색 금속 상자가 숨어 있었다.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빨간 안전등 아래서 상자 뚜껑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민호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한나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예상한 일이 벌어진 거겠지. 미안해. 당신을 이런 상황에 남겨두고 가서. 하지만 당신이라면 찾을 거라고 믿었어. 우리의 날짜를. 눈물이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한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상자 안을 확인해야 했다. 첫 번째는 공증된 서류였다. 저작권 및 수익 귀속 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민호의 서명이 선명했다. 본인 강민호는 모든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시, 출판, 판매로 인한 일체의 수익을 배우자 최한나에게 귀속함을 동의합니다. 날짜는 출발 일주일 전이었다. 공증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두 번째는 작은 USB였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하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떴다. 민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한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겠지? 영상 속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다. 하지만 눈가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 엄마와 누나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 엄마랑 누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당신이 내 유일한 가족이야. 아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전부였어. 한나는 화면을 멈추고 흐느꼈다. 한참을 울다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USB를 권지우라는 사람에게 가져가. 내 친구이자 변호사야.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걸 증명해 줄 거야. 그리고 붉은 깃발들을 세상에 보여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영상이 끝나고 한나는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다.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필름 케이스 10개. 각각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첫 번째 필름을 조심스레 꺼내 확대경으로 들여다봤다. 새하얀 설원 위에 펄럭이는 붉은 깃발. 조난자들이 남긴 생존 신호였다. 민호는 2년간 히말라야를 오르며 이 깃발들을 기록했다. 각각의 깃발 뒤에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한나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암실을 나서려다 뒤를 돌아봤다. 빨간빛 아래 현상 장비들이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호가 사진에 생명을 불어넣던 곳. 이제는 그녀가 그 생명을 지켜야 할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권지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오셨군요. 민호가 말했던 그 시기가 된 것 같네요. 권지우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차분했다. 한나가 가방에서 서류와 USB를 꺼내자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공증된 동의서, 영상 증언, 그리고 그가 필름을 살피며 말했다. 원본 필름까지. 민호가 정말 철저히 준비했네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하고 말고요. 하지만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미 계약금을 가져간 상태라면 더욱 거세게 나올 거예요. 한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싸울 준비는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먼저 이 동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하죠. 필적 감정, 공증 확인, 그리고 영상 원본 검증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권지우가 잠시 멈추더니 한나를 똑바로 봤다. 민호는 한나 씨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그 증거예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어둡던 암실에서 나와 빛으로 향하는 길. 민호가 남긴 붉은 깃발들이 그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5호. 한나는 증인석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맞은편에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을 대동한 도연숙과 강서윤이 자리했다. 2달간의 준비 끝에 맞이한 결전의 날이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 최한나 씨가 고인의 필름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댁 측 변호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고인은 히말라야 등반 중 심각한 고산병을 앓았습니다. 해발 7,000m 이상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죠. 설령 동의서를 작성했다 해도 그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인 것입니다. 한나의 변호를 맡은 권지우가 일어섰다. 재판부, 증인을 신청합니다. 고인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박정우 교수입니다. 백발의 의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분히 진술했다. 강민호 씨는 출발 전 종합검진을 받았고 정신과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동의서 작성일은 출발 일주일 전으로 고산병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통신에서도 그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GPS 동기와 영상을 보면 좌표를 정확히 읽고 있죠. 고산병으로 정신이 혼미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권지우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고인이 남긴 영상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원본 검증도 완료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민호의 얼굴이 떴다. 저는 모든 저작물을 아내 최한나에게 귀속합니다. 이것은 제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입니다. 숨죽이던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질서를 요구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윤이 갑자기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현숙이 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서윤은 뿌리쳤다. 저는 오빠가 떠나기 전날 만났습니다. 오빠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서윤이 주머니에서 SD카드를 꺼냈다. 한나 덕분에 살아있다. 내가 못 돌아오면 한나가 내 사진들을 지켜줄 거야. 엄마는 이해 못하겠지만 한나만이 내 사진의 의미를 아니까. 법정이 술렁였다. 권지우가 신속히 SD카드를 받아 재생했다. 민호의 목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서윤아,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야. 오빠, 왜 그런 준비를? 한나는 나의 전부야. 그런데 엄마는 한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잖아. 내가 지켜줘야지. 현숙이 벌떡 일어났다. 서윤아, 내가 지금 뭐하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서윤이 외쳤다. 오빠는 한나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했을 뿐이에요. 순간 현숙의 몸이 휘청거렸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어머니?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의료진이 달려들어 현숙을 들것에 실었다. 판사는 정회를 선언했다. 복도에서 한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윤과 마주쳤다.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준비한 줄 몰랐어요. 한나는 조용히 서윤의 어깨를 잡았다. 고마워요. 늦었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서윤이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달려와 누나를 부축했다. 형수님, 엄마가 정말 나빴어요. 하지만 형을 잃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한나는 쓸쓸히 웃었다. 알아요. 모두가 민호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 2달 후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민호의 동의서와 유언 영상을 모두 인정했다. 모든 저작권과 계약금은 한나에게 귀속되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한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민호가 찍었을 법한 장면이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진실은 결국 빛을 찾아가네요. 붉은 깃발처럼. 6개월 후 파리 그랑팔레 전시장. 한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섰다. Red Flags Kang Minho Memorial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봄바람에 펄럭였다. 민호가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다. 언니, 준비됐어요? 서윤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엔 이제 적대감 대신 진정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응, 민호 씨도 좋아했을 거야.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흰 벽면에 걸린 사진들, 히말라야 설원 위에서 펄럭이는 붉은 깃발들이 방문객들을 맞았다. 각 사진 아래에는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해발 7,400m, 영하 40도. 이 깃발은 3일간 조난당했던 독일 등반가가 남겼다. 그는 살아 돌아왔고 지금은 산악구조대원이 되었다. 관람객들이 숨죽이며 사진을 바라봤다. 붉은 깃발은 단순한 조난 신호가 아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형수님, 목소리에 돌아보니 도연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휠체어에는 많이 수척해진 도연숙이 앉아 있었다. 법정에서 쓰러진 후 뇌출혈로 반신이 불편해진 그녀였다. 어머님, 현숙이 떨리는 손을 들어 한나의 손을 잡았다. 말은 어눌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괜찮아요, 어머님. 현숙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구겨진 편지 봉투였다. 읽어. 봐. 한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한나에게 병상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두려워했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을 잃는 것이었어. 그래서 너를 밀어냈지. 내가 민호를 데려갈까봐. 하지만 정작 민호를 지켜준 건 너였구나. 이 전시가 그 증거야.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보잘것없는 시어머니가. 한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현숙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민호 씨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니까요. 도연이 휠체어를 돌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가족들이 함께 민호의 사진을 보며 걸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호가 찍은 마지막 사진. 정상 직전 빨간 깃발을 들고 있는 민호 본인의 모습이었다. 그 아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여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사진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시선은 계속된다. 붉은 깃발처럼 우리는 서로를 찾아간다. 권지우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축하해요, 한나 씨. 민호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한나는 전시장을 둘러봤다. 서유는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고 도연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낯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3개월 후 서울. 달의 뒤편 서점은 활기를 되찾았다. 전시 도록과 사진집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경영난도 해결됐다. 한나는 새로 만든 강민호 섹션 앞에 섰다. 산악 사진집과 여행 에세이로 가득한 코너였다. 언니, 이것 좀 봐요. 서윤이 태블릿을 들고 왔다. 파리 전시회의 리뷰였다. 강민호의 붉은 깃발은 단순한 조난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절실한 연대의 메시지다.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 메시지를 전달한 사진가와 그의 아내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나는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다. 민호 씨, 당신이 남긴 건 사진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붉은 실이었어요.
서점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다. 도연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권지우도 함께였다. 오늘은 민호의 기일이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가 가득한 날이었다. 한나는 모두에게 차를 내왔다. 따뜻한 찻잔을 든 사람들이 둘러앉았다.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이 온화하게 그들을 내려다봤다. 사람이 남기는 건 기록이 아니라 마음이다. 민호가 마지막 편지에 쓴 말이었다. 이제 한나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붉은 노을빛이 서점을 가득 채웠다. 달의 뒤편에도 마침내 빛이 드는 순간이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